그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눅눅한 솜니불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뼈마디가 쑤셨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지독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며느리 미순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 한 방울 흐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미순아. 목이 잠겨 갈라진 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섰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유리 상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징그럽게 몸을 뒤틀던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찾지 마세요. 부디 두 분 행복하세요. 아들 일로의 글씨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찾지 말라니, 행복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그때 사돈 강숙희가 제 방 건너편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당혹감과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없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리는 사돈의 얼굴이 삽시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의 눈길이 제 왼쪽 뺨에 머물렀습니다. 저 역시 그 여자의 오른쪽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자리 잡은 멍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쓰며 싸웠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지독했던 싸움의 흔적이 우리 얼굴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일로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사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미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작정을 하고 우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보면 알겠지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앤데 말없이 회사를 빠질 리가 없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제약회사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55 제약입니다. 저 영업부에 기밀로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기밀로 씨요?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 그저 우리에게 화가 나서 잠시 바람 조치러 간 것이어야 한다. 어머니, 김일로 씨는 지난주에 퇴사 처리되셨는데요. 네, 퇴사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둘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님. 분명히 정상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 몸도 주저앉았습니다. 퇴사. 아들이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제 인생의 자랑이었던 그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돈은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을 채운 것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사돈의 시선이 다시 거실 중앙의 빈 유리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 뱀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혐오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유리 상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순이가 점쟁이 말을 듣고 아기씨라며 집안에 들인 그 징그러운 것. 그게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뱀의 처리 문제를 두고 사돈과 벌였던 끔찍한 싸움. 서로에게 퍼부었던 악담과 저주.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깨져버린 유리 상자의 문. 아이들은 왜 떠났을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서 도망쳤을까?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저 텅 빈 유리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텅 빈 유리 상자를 보고 있자니 석 달 전의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 유리 상자도 사돈도 이 집에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아들 내외 세 식구의 단출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심장을 크게 도려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 아들 일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저희가 불안해서 안 돼요. 며느리 미순이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 아이의 맑은 얼굴을 보니 며느리가 아니라 꼭 친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제게 아들 내외의 집은 처음으로 누려보는 안식처 같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과일 한 봉지를 잊지 않았고 미순이는 제 입맛에 맞춰 국 간을 조절하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외식을 하자며 집을 나섰을 때였지요. 백화점 앞에서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섰는데 미순이가 갑자기 창밖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 엄마. 미순이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커다란 짐가방 2개를 옆에 두고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사돈 강숙희가 있었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입고 있는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나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일로도 놀라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미순이가 차에서 내려 울먹이며 사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짐은 다 뭐고? 사돈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초지종은 기가 막혔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 내외, 그러니까
미순이의 오빠 내외가 자신을 구박하며 집에서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랑은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는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아들이라는 작자는 제 어미를 길바닥에 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같은 늙은이 처지에 오갈 데 없이 길에 나앉은 꼴을 보니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미순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와 일로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여보, 어머니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엄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과 한 집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둘째 치고 괜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아들 내외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마음 약한 우리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 마, 당신도 우리 엄마 모시는데. 당연히 장모님도 내가 모셔야지. 일로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순이는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 사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사돈 강숙희는 자신의 짐가방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동갑내기라 그런지 말도 잘 통했고 제가 수술한 몸이라 힘든 일을 못하니 사돈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적적하던 차에 말벗이 생기니 좋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늙은이 둘이서 자식들 흉을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같이 살만하겠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일로가 퇴근길에 제게 줄 영양제와 사돈에게 줄 영양제를 하나씩 사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것은 약국에서 산 평범한 것이었고 사돈의 것은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오는 조금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딴에는 장모님께 처음 드리는 선물이니 신경을 쓴 모양이었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위, 나는 이런 비싼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사돈은 입으로는 사양하면서도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저 여자가 호강하는 것 같아 괜한 심술이 났습니다. 지 어미는 싸구려 약이나 먹으라 이거지. 아주 장모님한테는 간이라도 빼줄 기세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는 것이 그만 사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사소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짠지를 담아놓으면 사돈은 어휴 짜, 혈압 오르겠네라며 타박을 했고 사돈이 좋아하는 싱거운 나물을 묻혀놓으면 저는 이게 무슨 맛이냐? 풀맛이다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순이와 일로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뺐습니다. 아이들의 난처한 표정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싶다가도 한번 뒤틀린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라는 생각에 사돈의 모든 행동이 거슬렸고 사돈은 얹혀 산다는 처지 때문인지 작은 일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의 평화는 하루하루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돈과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잔뜩 내려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와 사돈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서로에게 입을 열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우리 둘의 눈치를 살피느라 집 안에서도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습니다. 갈등은 이제 밥상머리를 넘어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사돈이 걸레를 들고 와 제 발밑을 쓱쓱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다리 좀 들어보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집을 더럽히는 사람이라며 타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수술한 사람이라 기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부인은 건강하시니 집안일도 척척 잘하시네요. 얹혀 사는 처지에 눈칫밥 먹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지요. 제 말에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얹혀 산다는 말이 그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핥히고 상처내는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며느리 미순이는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들 바람 쐬러 가요라며 근교로 우리를 데리고 나갔지만 차 안에서도 냉랭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으면 사돈이 토라졌고 사돈이 조수석에 앉으면 제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국 일로가 두 분 다 뒷자리에 타세요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뒷자리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창밖만 쳐다볼 뿐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아들 녀석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쓰러져 잠든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순이도 점점 말수가 줄고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리고 있나? 사돈을 좀 더 너그럽게 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사돈의 얼굴만 보면 속에서 다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로가 회식이라 늦는다며 저녁은 우리끼리 먹게 되었습니다. 미순이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지만 저는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미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사돈을 곁눈질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집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 밥맛도 없다. 제 말에 미순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사돈은 들고 있던 수저를 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사부인,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했소? 내 아들 집에 내가 주인이지 사돈이 주인은 아니잖소. 주인 행세는 좋지만 사람을 이렇게 면박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도 내 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딸 집이기 전에 내 아들 집이야.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밥상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미순이는 울상이 되어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머니들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애원했지만 한번 불붙은 싸움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미순이는 제 방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저희 엄마 미워하지 마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사돈의 작은 행동 하나에 또다시 속이 상하고 미운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오래 쓴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빨래를 왜 이런 식으로 널어놓았느냐. 모든 것이 싸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내뱉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포로처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분명 괜찮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그 답을 찾으려 할수록 제 마음 속에는 사돈에 대한 미움과 원망만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 미순이의 얼굴에서 낯선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저도 은근히 손주를 기다렸지만 병원을 들락거리며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재촉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미순이는 아이 문제에 더욱 조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이를 가짐으로써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미가 되면 집안에서 제 목소리도 더 커질 테니까요. 하루는 미순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용하다는 점집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저는 본래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제 손으로 개척하는 것이지 어디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평생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돈 쓰지 마라. 다 부질없는 짓이다. 제가 손사래를 치자 미순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차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점집은 시장 구석의 허름한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퀴퀴한 향 냄새와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점쟁이는 얼굴에 분을 하얗게 칠한 중년 여자였습니다. 미순이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던 그 여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집안에 기운이 둘로 나뉘어 서로 싸우니 태가 들어설 자리가 없구나.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사돈의 싸움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미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미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점쟁이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쪽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방법이 왜 없어? 삼신할머니께서 도우시면 되지. 점쟁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 손가락 굵기만 한 작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작지만 보기에도 징그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우, 징그러워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뱀이 아니야. 아이를 점지해주는 태아사라는 것이다. 삼신할머니의 사자와도 같은 것이지. 이 뱀을 집에 모셔놓고 집안을 평온하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100일 안에 반드시 아이가 생길 것이다.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집에 저런 징그러운 것을 들여놓으라니 제정신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아가 가자. 이런 허튼 소리 들을 것 없다. 제가 미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미순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홀리기라도 한 듯 뱀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해볼게요. 결국 우리는 그 뱀을 유리로 된 작은 사육장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오는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돈이 현관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밥도 안 차려놓고. 사돈은 투덜거리며 미순이가 들고 있는 유리 상자를 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이런 흉물을 집에 들여? 미쳤어, 너. 사돈이 기겁하며 뒤로 나자빠질 듯 소리쳤습니다. 미순이는 겁을 먹으면서도 사육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건 흉물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를 점지해 주실 분이에요. 뭐, 아기? 저게 무슨 아기를 점지해 줘? 저게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할 거다. 당장 내다 버려. 사돈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팔짱을 낀 채 지켜보았습니다. 뱀을 들여온 미순이도 못마땅했지만 사돈이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모든 갈등은 그 작은 뱀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는 매일 정성껏 뱀에게 먹이를 주고 사육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돈은 저 징그러운 것 좀 치워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애먼데 정성 쏟지 말고 내 시어미한테나 잘해라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저와 사돈, 그리고 미순이와 뱀, 이렇게 4개의 불편한 존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고 징그러운 생명체가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뱀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항상 감돌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유리 상자 안에서 스르륵 움직일 뿐이었지만 마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미순이는 완전히 그 뱀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육장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었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는 작은 벌레를 먹이로 사와서 핀셋으로 집어넣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속이 메스꺼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가, 징그럽지도 않으냐? 그걸 어떻게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 제가 한마디 하면 미순이는 전과 달리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그냥 뱀이 아니에요. 우리 아기 씨를 물어다 주실 분이라고요. 그 아이의 눈은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일로도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을 말렸지만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미순이의 절박한 모습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안에서 뱀을 흉물로 여기는 사람은
저와 사돈 둘뿐이었습니다. 사돈 강숙희는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뱀이 있는 거실로는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미순이가 방으로 밥상을 들고 가야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사육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벽에 붙어서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게 무슨 꼴이야. 저게 무슨 복을 가져와 재앙을 가져올 거지. 사돈은 매일같이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사돈은 뱀에 대한 혐오감 하나로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순이가 없을 때면 거실에 마주 앉아 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게 꼭 사부인을 닮았어. 음흉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사람 속을 긁는 게 말이야. 사부인 눈에는 저게 나를 닮았나 보지. 내 눈에는 사부인처럼 뻔뻔하게 남의 집에 눌러앉은 모양새인데. 결국 대화의 끝은 항상 우리 둘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뱀은 우리의 싸움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부러 사육장 바로 옆에서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렸습니다. 윙 하는 소음에 놀란 뱀이 유리벽에 머리를 쿵쿵 부딪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순이가 달려와 제 손에서 청소기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기씨 놀라시잖아요.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을 낳아준 시어미보다 저 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아기씨? 저게 뭐라고 내가 시어미한테 눈을 불하려. 내가 저놈의 뱀새끼 당장 내다버릴 테다. 제가 사육장으로 달려들자 미순이가 앞을 가로막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그 소란에 방에 있던 사돈까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 사부인. 잘 생각했어. 저 흉물 당장 갖다 버려. 사돈은 제 편을 들며 미순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와 사돈은 뱀을 버려야 한다고 소리쳤고 미순이는 온몸으로 사육장을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일로가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사돈의 방의 공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돈은 미순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뱀먹이로 사다 놓은 벌레 통을 몰래 버렸습니다. 저는 뱀이 추위에 약하다는 말을 듣고 밤에 몰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저 뱀을 어떻게든 집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순이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우리를 원수처럼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나와 있기만 해도 사육장 앞을 떠나지 않았고 밤에는 아예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 작은 유리 상자 하나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뱀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순이의 절박한 소망이었고 저와 사돈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뱀 때문에 웃음을 잃고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미순이의 얼굴은 제가 지금껏 본 적 없는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제 밥그릇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갈치구이 살점을 발라 올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사돈의 밥그릇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저와 사돈을 보며 미순이는 수줍게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속으로 그리 생각하며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 일로가 퇴근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로는 저와 사돈을 거실에 마주 앉게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미순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8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포기하고 있던 손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이냐?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제 5주 차라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사돈 역시 아이고 내 딸 장하다 하며 미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나마 우리 집에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잠시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던 미순이가 유리 사육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 이분 덕분이에요. 우리 아기 씨가 정말로 아기를 물어다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사돈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공을 저 징그러운 뱀에게 돌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정성으로 생긴 아이지. 저까진 미물이 뭘 했다고. 제가 쏘아붙이자 사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 저 흉물은 당장 내다 버려야 한다. 뱃속 아기한테 해롭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 안 돼요. 우리 아기를 점지해 주신 분을 어떻게 내다 버려요. 그러면 아기 씨가 노해서 우리 아기를 다시 데려갈지도 몰라요. 미순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사육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기쁨보다 그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 뱀이 뭐라고 제 며느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그날 저녁 저는 사돈과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부인, 저 뱀을 어떻게든 해야겠소. 저러다 우리 미순이가 애한테만 매달려서 몸이라도 상하겠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뱀만 없으면 집안이 조용해질 텐데. 우리는 미순이가 잠든 틈을 타뱀을 몰래 내다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순이는 제 방에서 자지 않고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뱀이 든 사육장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일로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사돈이 작정했다는 듯이 미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너도 임신한 몸이니 저 뱀은 내가 치워주마. 사돈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사육장을 번쩍 들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사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이거 나.
내 몸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두 모녀가 사육장을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잘한다, 사돈.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의 몸에 밀린 미순이가 뒤로 휘청했고 그 바람에 사돈이 들고 있던 사육장이 바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육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르륵 뱀이 미끄러져 나와 소파 밑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뱀이 없어졌어요. 미순이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기씨, 어디 가셨어요? 라고 울부짖으며 거실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사돈은 뱀이 사라지자 겁에 질려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갔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우리 아기씨를 내쫓았어. 미순이는 제 어미를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저 뱀을 들인 너 때문이지. 사돈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라진 뱀을 찾아 울부짖는 며느리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저와 사돈.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갑자기 미순이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아이의 얼굴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미순이의 치마 아래로 붉은 피가 번지는 것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돈과 다투던 것도 사라진 뱀에 대한 혐오감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뱃속의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일로야, 일로한테 전화해야 한다. 제가 허둥지둥 소리치자 의자 위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돈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미순이의 등을 쓸어주며 아가,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양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아들 일로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순아, 여보, 정신 차려. 일로는 미순이를 번쩍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와 사돈도 정신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미순이는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고 일로는 아내의 손을 잡고 괜찮아, 거의 다 왔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사돈과 함께 앉아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미순이는 하얀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보이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은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사돈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술실 문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등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 한 명이 지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로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요? 아이는 괜찮은 거죠? 의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일로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의 팔을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니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유산되었습니다. 유산. 그 단어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8년을 기다려온 귀한 손주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그 작은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도 벽에 기댄 채 내 딸 어떻게 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갑고 아득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조금 전 집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싸움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뱀을 내다 버리려던 사돈, 그걸 막아서던 미순이, 그리고 그 옆에서 잘한다 고 소리치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 우리가 내 손주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일로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돈이 먼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뱀 때문이야. 내가 그 뱀을 버리려고 했는데 미순이가. 뱀이요? 일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결국 사돈은 집에서 벌어졌던 일을 횡설수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뱀을 두고 벌인 싸움, 깨진 사육장, 사라져버린 뱀,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쓰러진 미순이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일로는 아무 말 없이 저와 사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경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로 들어간 아내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서 나온 미순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와 제 어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로의 부축을 받아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일로와 미순이는 곧장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와 사돈은 텅 빈 거실에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문이 열린 채 나뒹구는 빈 유리 상자가 어젯밤의 비극을 증명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겨있던 방문이 열리고 일로와 미순이가 여행 가방을 하나씩 끌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일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갑니다. 뭐, 나간다니. 어디를 가려고? 어머니와 장모님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미순이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의 이기심과 다툼이
결국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뱃속의 아이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며느리마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와 장모님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갈 겁니다. 아들 일로의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일로야 아가, 어미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제발 가지 마라. 응? 하지만 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돈 강숙희도 딸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순아, 내 딸.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버리고 가면 안 돼. 미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제 어미를 보았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사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아들,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 아이들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집안에는 사돈의 울음소리와 거실 중앙에 놓인 빈 유리 상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유령의 집처럼 변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젯밤의 끔찍한 기억과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현관문만 쳐다보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제 아들 김일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돈이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당신, 우리 애들한테 소송까지 건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난 이런 거 한 적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곧 기억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던 일을. 그때는 그저 아이들의 행방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서류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일로가 제게 소송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듯 단호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죄인처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맞은편에 섰습니다. 일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저희가 왜 집을 나갔는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아들은 울부짖으며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8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분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뱀이 자신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곧 태어날 아기 그 자체였다는 사실까지. 그 뱀이 우리 아기였어요. 그런데 두 분이 두 분의 이기심과 다툼이 우리 아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한 거라고요. 아들의 절규에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우리 탓이야? 애초에 그딴 징그러운 걸 집에 들인 게 문제지.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해? 당신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자식들이 떠나겠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계시는 이상 저희는 절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두 분이서 알아서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들은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집에는 다시 저와 사돈,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거실 구석에 놓인 빈 유리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작은 뱀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흉물도 아기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 모두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유리 상자를 들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화단 아래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돈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그날 이후 사돈은 며칠 뒤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지만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텅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 했다면 어땠을까? 내 욕심보다 자식들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의 가정을 부수었고 제 행복을 내쫓았습니다. 이 텅 빈 집이 바로 제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요. 결국 이 집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효심 깊던 아들 내외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떠났고 서로를 핥히던 두 어머니는 각자의 외로움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허락했던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사소한 이기심과 질투가 얼마나 큰 칼날이 되어 서로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
사소한 다툼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나의 욕심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년에 지혜를 더하는 채널, 말년의 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